7번째 파트는 연구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양적 연구 프로세스는 어떤 선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각각의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 질문을 탐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서술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첫 단계는 문제를 정의하면 그 다음에 관련된 문헌을 찾고 이 문제 혹은 현상에 관련되어 있는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찾은 다음에 가설을 만들고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를 설계해서 연구 대상자로부터 표본을 수집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윤리적인 고려를 해야 하며 자료를 모으고 여기서 샘플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이 샘플 일부 연구 대상자를 측정한 다음 그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연구 논문이나 학회 발표를 통해서 널리 퍼뜨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이러한 단계가 양적 연구의 주된 스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적 연구의 프로세스는 양적 연구와 달리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반복적이라 이 iterative, repeating 혹은 recursive한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적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하면서 동시에 분석합니다. 자료 수집과 분석을 첫 번째 인터뷰를 할 때부터 바로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 인터뷰는 이 인터뷰에 기반해서 계획됩니다. 이러한 식의 과정, 즉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이라는 것은 데이터 세츄레이션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이 세츄레이션이라는 것은 연구 참여자로부터 인터뷰를 했을 때 더 이상 새로운 주제가 나타나지 않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연구자는 가장 먼저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다음 이 연구자는 아주 명확한 문장으로 왜 이 특정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지 써야 합니다. 이 연구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 분야에서 knowledge gap, 즉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전체 지식의 전체가 있으면은 전체라는 게 존재한다면 무언가는 알려졌고 무언가는 알려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질문 혹은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게 이만큼 전체라면 그 중에 다른 건 다 아는데 아직 이만큼을 모른다 라고 할 때 이게 노울리지의 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고자 하는 노울리지 갭은 무엇이며 그 갭이 있다고 다 연구를 하게 되는 건 아니고 이 갭이 왜 중요한지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연구자들은 이 연구에 대한 그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이유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문헌 고찰입니다. 문헌 고찰을 통해서 연구하려는 주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활용 가능한 연구들이 무엇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혹은 찾아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가 일관성이 있는지 혹은 아직 논쟁적인지를 문헌 고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무엇이 알려져 있고 무엇이 알려지지 않았는지, 즉 knowledge 갭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헌 고찰에서 얻어지는 좀 부수적인 중요한 효과는 이 분야의 어떤 전문가, 대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 혹은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임하는지를 연구 문헌 고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헌 고찰을 하다 보면 연구자들이 구체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다른 연구자들이 자료를 분석했고 측정했고 분석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설문 도구를 썼고 어떤 통계 기법이나 질적 연구 방법을 썼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변수를 측정하는데 어떤 도구나 설문 도구를 혹은 인터뷰 도구를 쓸 수 있는지 알아내는 혹은 이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요. 설문, 서베이 문항일 수도 있고 혹은 통계 프로그램이라든가 통계 기법, 분석 방법론도 다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론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서로 다른 개념의 관계를 기술하거나 예측하거나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주 보편적인 법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력에 관한 이론이라고 하면은 이 법칙이 유니버설하게, 즉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학교육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개념이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엠파티라는 개념이 있을 때 이 개념과 특정한 행동 혹은 다른 개념이라고 하면은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면은 엠파티와 모티베이션 사이에, 이 두 가지 개념 사이에 관계를 묘사하거나 예측하거나 이해하는 이론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도 이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론적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종종 개념적 프레임워크라고 불리기도 하고, 연구자에 따라서는 theoretical framework와 conceptual framework 같은 것을 조금 더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 프레임워크는 이론에 대한 설명 혹은 그 일부분으로서 연구자가 가설 검증 혹은 연구 질문에 대해 답을 찾음으로써 verify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론의 어떤 이만한 이론이 있으면은 그 이론의 어떤 부분을 프레임워크로, 연구의 어떤 프레임워크로 가져오고 이것에 대해서 가설을 검증하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죠. 양적 연구에서 이론적 프레임워크는 보통 자료가 수집되기 전에 만들어집니다. 양적 연구자는 이론적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 도입부에서 아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 질문이 혹은 가설이 무엇인지 말한 그 바로 다음에 이어서 혹은 이 부분에서 자신의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설명해야 하고, 질적 연구자의 경우에는 이론을 연구를 통해서 귀납적으로 만들거나 이해가기 때문에 이론이나 가설은 자료가 분석된 다음에 귀납적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연구 대상이 되는 현상을 가이드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연구를 잘 설계해야 되는데요. 의학교육 연구와 관련된 몇 가지 교육 이론이 있고 한번 교육 이론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가설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가설이란 여러 인디펜던트 베리어블과 디펜던트 베리어블 사이의 관계를 예측하는 것을 말하고, 양적 연구에서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가설을 만들지만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가설이 없기도 합니다. 가설은 연구 대상 집단이나 독립 변수나 종속 변수를 담고 있고 이것들 사이의 관계를 묘사합니다. Directional Hypothesis와 Non-Directional Hypothesis가 있는데, Directional Hypothesis의 경우에는 어떤 연관성의 방향을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PBL을 하면은 Bad News Delivery를 더 잘한다. 여학생의 경우 역학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어떤 명확한 방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지시적 혹은 non-directional인 경우에 PBL과 Bad News 사이에 뭔가 관계는 있는데 어느 방향인지는 알 수 없고, 마찬가지로 여학생과 Positive Attitude 사이에 어떤 연관성은 있는데 그 방향이 이렇게인지 아니면 이렇게인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게 Non-Directional Hypothesis가 되겠습니다. 가설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null hypothesis와 다른 하나는 alternative hypothesis 혹은 연구 가설입니다. null hypothesis는 차이가 없다라는 가설입니다.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null hypothesis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적 연구 설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험적 설계, 다른 하나는 quasi experimental, 그리고 설문. 이거는 실험적이라기보다는 descriptive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설계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적 설계는 원인과 효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즉, independent variable과 dependent variable의 관계를 알기 위한 것이지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특히 RCT에서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통제군, 그리고 조작 혹은 개입, 그리고 무작위,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양적 연구자로 하여금 이 어떤 연구의 성과가 특정한 인터벤션으로부터 나왔다고 확신을 갖게 해주는 특징들입니다. 실험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자는 베리어블을 통제합니다. 이게 주된 요인들이고, 이 베리어블을 통제하는 이유는 이것들이 아웃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적 연구자는 그리고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즉 원인과 디펜던트 베리어블, 효과를 매니퓰레이트 하는데요. 이것을 할 때 연구자들은 참여자를 실험군 혹은 대조군, 통제군으로 무작위 할당하게 됩니다. 실험 설계에 대한 그림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컨대 어떤 의학 교육자가 하이 피델리티 시뮬레이션, 고충실도 시뮬레이션의 효과를 조사한다고 합시다. 즉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로서 고충실도 시뮬레이션이 의과대학생의 지식이나 임상 퍼포먼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학생을 무작위로 실험군과 대조군에 나눠서 실험군도 동일한 프리테스트를, 대조군도 동일한 프리테스트를 본 다음에 통제군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르치고 실험군은 시뮬레이션이라는 방식을 가르친다면 그 다음에 결과가 누가 더 높을지 혹은 같을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사 실험 설계는 두 번째 양적 연구 설계 방법인데, 의학교육에서 종종 이걸 하는 이유는 종종 무작위로 할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선 경우처럼 학생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그것도 무작위로 나누는 것은 늘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교육자들은 유사 실험 설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동등하지 않은 혹은 컨트롤 그룹을 대상으로, 그 두 가지 어떤 대상으로 프리테스트와 포스트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하나의 그룹을 프리테스트와 포스트 테스트로 검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 Post-Test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종종 Comparison Study라고도 불립니다. 즉, 두 개 이상의 그룹을 특정한 인터벤션 전과 후에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참여자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할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프리-테스트, 포스트-테스트 익스페리멘탈 디자인, 즉 앞에서 말한 그 하이 피델리티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준 그 설계와 같긴 한데, 차이점은 참여자가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무작위 그룹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무작위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어떤 실습이 1년간 진행되는데, 앞에 6달 동안 돈 학생에게는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가르쳤고, 그 다음에 뒤에 6달 돈 학생에게는 다른 트레디셔널한 방식으로 가르쳤다면은 이 두 그룹을 비교해 볼 수 있지만 이 둘 사이에 무작위 할당되지 않는 것이지요. 쿼지 익스페리멘탈 디자인은 두 번째 방법으로 한 그룹에 대한 프리테스트, 포스트테스트 디자인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시뮬레이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프리포스트 테스트 스코어의 차이만 봐서 이 시뮬레이터의 사용을 보는 것입니다. 즉, 모든 학생에 대해서 프리와 포스트를 보는 것이고, 누구는 시뮬레이션으로 하고 누구는 트레디셔널 방법으로 하는 이러한 구분은 없고, 하나의 그룹이 전체적으로 다 원 그룹 프리 포스트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관찰 연구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통제군이 없을 때 이 실험은 non-experimental, 즉 실험적이라고 할 수 없고 관찰 설계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윤리적 이유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연구자가 통제 불가능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인터벤션을 특정 학생한테만 하거나 특정 학생한테만 인터벤션을 하지 않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실험 설계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흔하게 사용되는 게 있는데, 하나는 correlation, 두 번째는 cross-sectional, 세 번째는 longitudinal series studies,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correlational study, 즉 상관관계 연구는 연구자가 베리어블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것은 익스페리멘탈도 아니고 쿼시 익스페리멘탈도 아니어서 이런 걸 할 수 없는 경우에 여러 베리에블 사이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관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관관계 연구에서 연구자는 여러 베리어블 사이의 관계를 갖는다. 즉 여러 가지 A라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B라는, C라는, D라는 걸 조사한 다음에 A, B, C, D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것들 사이의 릴레이션십이 어떻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단년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특정 시간대, 즉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쭉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 특정 어떤 하나의 시점에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계 방식에서 인디펜던트와 디펜던트 베리어블은 주어진 인구 집단 내에서 아이덴티파이 되고, 그래서 이것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면 연구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인디펜던트 베리어블과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확인해서 이 둘 사이의 어소시에이션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롱기튜디널 스터디입니다. 어떤 경우에 연구 참여자가 아주 긴 시간 동안 추적 관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료가 중단적으로 계속 수집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수집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같은 참여자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각각의 시점에서 여러 차례 측정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연구는 항상 개개인의 변화, 점점 이렇게 개선된다거나 점점 악화된다거나 이런 식의, 혹은 올라갔다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식의 개개인의 변화를 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호트 스터디야말은 일종의 롱기튜디널 스터디로서 아주 큰 샘플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종단 연구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가이드는 어떻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의학교육 연구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했고, 그래서 의학교육자들은 학습의 관점에서 질적, 양적 연구 모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테크닉을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